50개국 하나의 통화 그리고 출구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1999년 유로화 설계자들이 3억 4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판매했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것은 공유된 미래를 향한 과감한 도약, 즉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설계된 경제적 초강 대국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 화폐를 설계한 사람들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것이 유럽을 갈라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학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지 사후 확신도 아닙니다. 경고는 일찍이 1961년 학술지, 1997년 Foreign Affairs, Foreign Affairs, 그리고 조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기밀 정부 메모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유로화는 단순히 결함이 있는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서히 타들어가는 도화선이 달린 구조적으로 보장된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화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타고 있습니다. 유로화가 왜 항상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려면 경제학 대학원 과정을 제외하고는 거의 들어본 적 없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1961년 캐나다 경제학자 로버트 먼델은 동료들을 잠들게 할 만큼 기술적으로 난해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를 최적 통화 지역 이론이라 불렀고 이로 인해 결국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통화가 존재하기도 38년 전에 작성된 유로화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먼델의 통찰력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그는 질문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조건 해서 국가 집단이 안전하게 하나의 통화를 공유할 수 있는가? 그의 답은 네 가지 조건의 체크리스트였습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통화 동맹은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비대칭적 충격, 즉 위기가 한 국가에는 큰 타격을 주지만 다른 국가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의 압력에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동력이 국가 간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자본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셋째, 임금과 가격이 조정될 수 있을 만큼 유연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넷째, 성과가 좋은 국가에서 나쁜 국가로 자금을 이전할 수 있는 중앙재정당국, 즉 공동재무부가 있어야 합니다. 국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미시시피주에 허리케인이 닥치면 연방세금, 페메이 기금, 연방실업보험을 통해 워싱턴에서 미시시피로 돈이 자동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미국은 자동안정 장치를 갖춘 재정연합이기 때문에 달러가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유로화 설계자들이 알고도 은폐했던 잔혹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럽은 먼델의 네 가지 조건 중 단 하나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노동력 이동에 관해 말하자면 유럽인은 미국인처럼 가족을 데리고 국경을 넘어 이주하지 않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적 애착, 그리고 주택 규제가 있습니다. 2009년 스페인의 실업률이 27%에 달했을 때 스페인 노동자들은 단순히 짐을 싸서 독일로 이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질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임금 유연성에 관해서는 독일 노조의 경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임금을 20% 삭감해야 한다고 말해 보십시오. 프랑스에서도 해보십시오. 임금이 움직이기도 전에 정치 시스템이 붕괴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재정당국은요. 유로화를 탄생시킨 195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회원국은 과도한 적자를 낼 수 없었지만 국가 간의 자금을 이전할 메커니즘은 없었습니다. 유럽 재무부도 공동 실업보험도 자동 재정 안정 장치도 없었습니다. 유로 창시자들은 재무부 없는 통화 동맹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기초도 없이 집을 짓고 그것을 건축이라고 불렀습니다.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로 꼽히는 밀턴 프리드먼은 유로화가 출시되기 2년 전인 1997년의 단일 통화가 정치적 긴장을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증폭시킬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는 첫 번째, 심각한 경기 침체가 닥쳤을 때 일률적인 one size fits all 통화 정책이 강대국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약소국 경제를 황폐화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반발이 유럽 프로젝트 자체를 분열시킬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는 비웃음을 샀습니다. 1999년 1월 1일 유로화는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축 속에 출시되었습니다.
프리드먼은 그의 예측이 파국적인 현실로 드러나기 3년 전인 200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결함은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에는 구체적인 기계적 트리거가 있었습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유로화 이전에는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처럼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생산성이 낮은 경제 국가들의 이자율은 실제 위험을 반영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들의 부채 성장 기관을 살펴보고 그에 맞춰 국채의 약 10%나 12%의 이자를 부과했습니다. 높은 이자율은 차입 비용이 비쌌기 때문에 정부 지출을 규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국가들이 유로존에 가입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장은 그들을 보고 이제 독일이 뒤를 봐주고 있구나. 그들은 유럽에서 가장 크고 생산적인 경제와 같은 통화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의 이자율은 독일 금리와 거의 즉시 수렴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그리스는 독일과 거의 비슷한 3% 또는 4%의 이율로 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공짜 돈이었습니다. 이전에 가져본 적 없는 저렴한 신용을 갑자기 얻게 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엄청나게 빌리는 것입니다. 그리스가 그랬고 스페인이 그랬고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이 그랬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최종 급여의 58%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공공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돈을 빌렸습니다.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국방 계약에 자금을 댔습니다. 그리스 철도 시스템이 매년 티켓 수익보다 연간 임금으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정도로 비대한 관료 조직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스페인과 아일랜드는 저렴한 신용을 이용해 유럽 역사상 가장 화려한 부동산 거품을 일으켰습니다. 2000년에서 2008년 사이 스페인은 독일, 프랑스, 영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주택을 건설했습니다. 이는 스페인에 그만큼의 집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신용이 저렴했고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And here is the trap that nobody mentioned at the signing ceremony. In a normal country with its own currency, this kind of imbalance corrects itself. The currency falls, exports become cheaper, and the economy adjusts. It is painful, yes, but possible. In the Eurozone, that escape valve doesn't exist. You can't devalue your way back to competitiveness when you share a currency with Germany. You can only crush your own workers with austerity until your wages fall enough to compete. The process doesn't take years. It takes decades, and the human cost is extraordinary. Between 2000 and 2008, German unit labor costs barely moved, while Greek, Spanish, and Italian unit labor costs rose by 20 to 30%. The productivity gap between Northern and Southern Europe widened every single year the euro existed. Because they shared a currency, the South couldn't devalue to close that gap. They just fell further and further behind, financing the deficit with borrowed German money. 로네올드 레이건의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하버드대 경제학자 마틴 펠드스타인은 1997년 포린 어페어즈의 EMU와 국제 갈등, EMU and International Conflict이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발표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너무나 어두워서 유럽 관료들은 이를 억압하려 했습니다. 그는 유로화가 유럽의 정치적 갈등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들어낼 것이라고 썼습니다. 다양한 경제를 단일 통화라는 구속복에 강제로 집어넣는 것은 민족주의적 원한을 낳는 정확히 그런 종류의 경제적 고통을 유발할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스 위기는 경제적 고통만을 초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50년 동안 공동의 정치 프로젝트를 구축해온 국가들 사이의 신뢰를 파괴했습니다. 독일인은 그리스인을 게으르다고 불렀습니다. 그리스인은 시위 배너에 나치 제복을 입은 앙겔라 메르켈의 사진을 걸었습니다. 단일 통화는 유럽을 통합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유럽의 역사적인 결함에 금융적 주소를 부여했습니다. 그리스는 추상적인 설계 결함이 인간적인 재앙으로 변한 것입니다. 2009년까지 새로운 그리스 정부는 이전 정부들이 예산 통계를 조작해 왔음을 밝혀냈습니다. 실제 적자는 보고된 GDP의 3.7%가 아니라 12.7%였습니다. 채권 시장은 공황에 빠졌습니다. 차입 비용은 35%로 치솟았고 이어서 40%까지 올랐습니다. 채무 불이행 디폴트는 수학적 확실성이 되었습니다.
IMF와 유럽 중앙은행은 구제 금융을 들고 도착했지만 그 대가는 유럽이 이전에 시도해 본 적 없으며 결코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는 평시 경제사에서 가장 가혹한 긴축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했습니다. 공공부문 임금은 30% 삭감되었습니다. 연금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인상되었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무너졌습니다. 2008년에서 2013년 사이 그리스 경제는 26% 수축했습니다. 이를 맥락에 대입해 보면 미국 경제는 1929년에서 1933년 사이의 대공황 전체 기간 동안 27% 수축했습니다. 그리스는 그 황폐함을 단 5년 만에 압축해서 겪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60%에 달했습니다. 자살률은 35% 증가했습니다. 병원에는 기본 의약품이 떨어졌습니다. 젊은이들이 아이를 가질 여유가 없어 그리스의 출산율은 벼랑 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IMF가 사적으로는 인정했지만 몇 년 후 사후 보고서에서나 공개적으로 밝힌 사실이 있습니다. 긴축 정책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모델이 세운 모든 가정이 틀렸습니다. 그들은 재정 승수를 연모음으로 가정했는데 이는 정부 지출을 인류로 줄일 때마다 GDP가 50센트만 하락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실제 승수는 1.5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삭감된 1유로마다 1로 원 50유로의 경제 생산이 파괴되었습니다. 2013년에 발표된 IMF의 자체 내부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프로그램이 너무 가혹했으며 예측이 체계적으로 틀렸고 피해가 필요 이상으로 컸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실패 이면의 구조적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리스에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어떤 분석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독자적인 통화도 없고 가치 절하 능력도 없으며 충격을 완화할 유럽 재정 이전 메커니즘도 없는 상황에서 그리스의 유일한 선택은 내부 가치 절하뿐이었습니다. 이는 경제가 다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임금과 공공 지출을 짓밟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다리가 부러진 사람에게 깁스도 수술도 없이 그저 고통과 시간 속에서 다리가 스스로 나을 때까지 기어가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역설은 무엇일까요? 6년간의 긴축 끝에 2015년 그리스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2009년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약이 환자를 더 약하게 만든 것입니다. 부채를 갚기 위해 경제 생산을 파괴하면 분모가 분자보다 더 빨리 줄어듭니다. 그리스는 유로화 자체가 만들어낸 파멸의 루프 툼 룹에 갇혔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프랑크푸르트에 앉아 서로 매우 다른 12개 경제권에 대해 단 하나의 이자율을 설정합니다. 이 문장은 이 영상의 그 어떤 내용보다 당신을 공포에 떨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2003년 독일은 10%가 넘는 실업률과 침체된 경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게르하르트 슈레더 총리는 고통스러운 구조 개혁을 단행하고 있었고 성장을 자극하기 위해 저금리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일랜드와 스페인은 부채로 인한 호황을 누리며 위험할 정도로 과열되고 있었습니다. 아일랜드의 집값은 매년 15%씩 오르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건설 부문은 전체 유럽 노동 인구의 미친 듯한 비중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이들 경제에는 투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더 높은 이자율이 필요했습니다. ECB는 단 하나의 금리를 설정했습니다. 그것은 아일랜드와 스페인에는 너무 낮아 거품에 기름을 부었고 독일에는 겨우 도움이 되는 정도였습니다. 누구도 실제로 필요한 금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상황을 반대로 가정해 봅시다. 2011년 스페인은 실업률이 25%를 향해 가면서 자유낙하 중이었습니다. 경제는 저금리, 화폐 발행, 통화 가치 절하 등 중앙은행이 위기 시에 통상적으로 동원하는 모든 수단인 완화적 통화 정책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독일은 성장 중이었고 인플레이션은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긴축 통화 정책이 필요했습니다. 하나의 중앙은행, 하나의 금리,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수십 개의 경제. 연방준비제도 FED와 달리 ECB의 설립 헌장에는 실업률조차 임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일한 법적 의무는 인플레이션 2% 미만으로 정의되는 물가 안정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성장도 고용도 금융 안정도 아닌 오직 물가 안정뿐입니다. 그래서 2021년 남유럽 경제가 붕괴하고 있을 때 장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가 4월에 금리를 2번 인상한 것은
기술적으로는 임무를 수행한 것이었습니다. 독일의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있었기에 ECB는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미 심정지 상태에 빠진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경제가 무너지는 와중에 더 높은 차입 비용이라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트리시에의 후계자인 마리오 드라기는 거의 즉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유로화를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겠다, whatever it takes 라는 그의 2012년 7월 선언은 즉각적인 붕괴를 막은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원래의 설계가 실패했음을 명시적이고 부정할 수 없이 인정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설계자들이 소화기를 만드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ECB는 급히 바주카포를 급조해야 했습니다. 세계은행 수석 경제학자를 지낸 노벨상 수상자 조셉 스티글리츠의 조셉 스티글리츠는 2016년에 유로 공통통화가 어떻게 유럽의 미래를 위협하는가, The Euro, How a Common Currency Threatens the Future of Europe를 출간했습니다. 그의 핵심 주장은 유로화가 정치적으로 나쁜 아이디어였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연합도, 재정 연합도, 기능하는 통화 지역이 요구하는 제도적 구조도 없이 통화 동맹을 창설했다는 근본적인 구조적 결함을 안고 시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비유는 외과 수술 같았습니다. 그는 유로존을 수술 중인 환자에 비유했습니다. 의사들이 가슴을 열어놓고는 수술을 멈춘 채 환자를 수술대 위에 열어둔 상태로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실패의 가장 깊은 층위가 있으며 이는 왜 유로화를 고치는데 창설국들이 결코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것이 필요한지를 설명해 줍니다. 독일은 독일을 위해 작동하도록 유로화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경제적 논리이며 독일 정책 이반자들은 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경제 모델은 수출을 기반으로 합니다. 독일은 자동차, 기계, 화학 제품 등 고품질 제조 상품을 생산하여 전 세계에 판매합니다. 이 모델은 경쟁력 있는 환율을 필요로 합니다. 통화 가치가 낮으면 독일 수출품이 저렴해지고 가치가 높으면 가격이 비싸져 모델이 무너집니다. 유로화 이전의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통화 중 하나인 마르크화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인플레이션 규율과 분데스방크의 독립성은 마르크화를 너무 강력하게 만들어 프랑스 프랑, 이탈리아 리라, 스페인 페세타와 같은 약세 유럽 통화들에 대해 끊임없이 가치가 상승하게 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독일 수출품은 상대적으로 비싸졌고 독일의 무역 지위는 손상되었습니다. 유로화는 독일의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해 주었습니다. 규율 잡힌 분데스방크를 남유럽의 혼란스러운 재정 습관과 병합함으로써 유로화는 실질적으로 마르크화가 가졌을 가치보다 약해졌습니다. 독일은 자국의 생산성에 비해 영구적으로 저평가된 통화를 갖게 된 것입니다. 독일의 수출품은 미국, 중국 및 나머지 세계에 대해 구조적으로 저렴해졌습니다. 독일의 무역 흑자는 2000년대 대부분 동안 GDP의 6%를 넘었습니다. 2017년에는 선이율 1000억 달러라는 세계 기록을 세웠는데 이는 그해 지구상의 어떤 국가보다도 큰 무역 흑자였습니다. 그 흑자는 어딘가로 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대출의 형태로 다시 유로존 주변국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은행들은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흑자국은 적자국에 저렴한 신용을 제공했습니다. 적자국은 소비했고 소비 붐이 필연적으로 붕괴했을 때 채권자인 독일이 구제금융의 조건을 지시했습니다. 여러 유럽 위기 프로그램, 당시 IMF의 수석 협상가였던 아쇼카 모디는 그의 저서 유로 비극으로 트래게디에서 이 역학관계를 파괴적일 만큼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그의 주장 요지는 유로화의 설계가 금융 부문의 위험을 유럽 시민에게 전가하는 메커니즘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은행들은 남유럽에 무모하게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그 대출이 부실해졌을 때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그리스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 시민을 담보로 독일과 프랑스 은행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 연금 수급자들에게 강요된 손실 분담 헤어카스는 경제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프랑크푸르트와 파리에 있는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필립 바구스는 유로의 비극, The Tragedy of the Euro에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틀을 사용하여 동일한 역학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여러 당사자가 개별적인 책임 없이 공공자원을 공유할 때
각자는 그것을 착취하려는 유인 인센티브를 갖게 됩니다. 유로화는 정확히 이런 역학을 만들어냈습니다. 각 유로존 정부는 전체 시스템이 부채를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독일과 거의 비슷한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었지만 과도한 지출에 대해서는 오직 국내 정치적 결과만을 책임지면 되었습니다. 유인은 빌려서 쓰는 것이었고 그 비용은 모든 회원국에 사회화되었습니다. 이것은 헌법 수준에서 건축물 자체에 내재된 무임승차 문제였으며 1961년에 먼데를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주류 언론 보도에서 항상 생략하는 부분이자 지금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의 유로 위기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연기된 것입니다. 이탈리아는 2026년 초 현재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약 137%에 달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이탈리아 경제는 너무 느리게 성장하여 경제학자들은 이를 만성 저성장, 고령화, 구조적 경직성, 그리고 평가절하할 수 없는 통화를 특징으로 하는 유럽의 일본병, Just Japanese Disease of Europe이라고 부릅니다. 구매력을 조정한 이탈리아의 1인당 GDP는 2000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는 25년간의 정체를 의미합니다. 프랑스는 이제 정상적인 환경이라면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과도한 적자 절차를 가동했을 법한 예산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GDP 대비 부채는 11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ECB의 대차 대조표는 2019년 약 2조 유로에서 2022년 정점 당시 8조 유로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자율을 억제하고 채권 시장이 남유럽 부채에 대해 정직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국채를 사들이면서 3년 만에 4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마리오 드라기의 무슨 일이 있어도 whatever it takes는 확장되고 정교해졌으며 제도화되었습니다. 2022년에 발표된 통화정책 전달 보호수단 Transmission Protection Instrument은 본질적으로 특정 국가의 차입 비용이 독일에 비해 너무 빨리 상승할 경우 ECB가 해당 국가의 채권을 무제한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입니다. 평이한 언어로 말하자면 ECB는 시장이 이탈리아나 그리스 부채의 위험을 정직하게 가격에 반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돈을 찍어낼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수정된 유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 확장과 독일이 결국 남유럽 이웃 국가들의 부채를 보증할 것이라는 묵시적 약속으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유로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독일 국민에게 비준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순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위기에서 영구적인 관리형 기능 부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홍보된 모습은 이렇습니다. 통합된 유럽, 달러만큼 강력한 통화, 그리고 협력을 바탕으로 구축된 번영의 새 시대. 하지만 문서, 학술, 논문, 기밀 메모, 그리고 사후 분석이 실제로 보여주는 것은 이를 지탱할 정치적 구조 없이 설계된 통화 동맹입니다. 그것은 경쟁력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재분배하고 흑자를 다시 부채로 순환시킨 뒤 부채가 부실해지자 채권자의 무모함에 대한 대가를 채무자에게 치르게 만든 통화입니다.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서명한 사람들은 먼데를 읽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통화 통합이 정치적 통합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즉 유로화가 유럽연합국가 United States of Europe의 탄생을 강제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설계자 중 한 명인 샤크 들로르 샤크 델로르는 유로화를 자전거에 비유했습니다. 정치적 연합을 향해 계속 나아가지 않으면 쓰러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전진은 멈췄습니다. 자전거가 아직 바닥에 쓰러지지는 않았지만 위기가 닥칠 때마다 점점 더 커지고 창의적인 중앙은행의 개입으로 지탱되며 20년 동안 속도를 잃어왔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화폐적 실수는 유로화의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야심찬 프로젝트는 실패할 수 있고 그것이 야망의 본질입니다. 가장 큰 실수는 증거가 나타났을 때 실패를 인정하기를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유럽 기구들은 설계를 다시 하는 대신 기존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그들은 질병을 이유로 환자를 처벌했습니다. 그들은 갈취를 구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연기를 해결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유로가 유럽의 미래라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만든 것은 감옥이었습니다. 탈출하기에는 너무 비싸고 지속하기에는 너무 취약하며 정직하게 수리하기에는 너무나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감옥 말입니다.
다음에 누군가 통화 동맹이 재정연합 없이 공동 재무부 없이 진정한 최종 대부자 없이 기능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리스를 기억하십시오. 실업 통계라는 외바퀴 손수레를 기억하십시오. 브뤼셀이 예산 비율을 두고 논쟁하는 동안 인슐린이 바닥난 병원들을 기억하십시오. 돈은 단순한 회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이며 유로화는 민주적 투표에 붙여진 적 없는 방식으로 그 권력을 집중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전거는 아직 쓰러지지 않았지만 제작자들이 약속했던 목적지로부터 이보다 더 멀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 분석이 세계 경제와 숨겨진 권력 구조를 바라보는 당신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저희는 그들이 관료주의의 층 아래에 묻어버리려 했던 역사와 경제적 진실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사실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역사의 다음 장이 드러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진실을 퍼뜨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